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정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TV에서 뵙다니 영광입니다. 여기 앉나요? 네. 네네네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한국 경제 일반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거 있는데 정 교수님 한번. 예,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저조한 게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많은데요. 총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금융위기 이후 지난 약 10여 년간을 이게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의 평균 성장률이 3.3%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1990년대의 7%대라든가 2000년대의 5% 이렇게 견뎌보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 먼저 그간 이제 성장을 주도해 왔던 우리 주력 산업이 이미 이제 성숙기에 진입한 상황에서 중국 등 후발 국가의 어떤 경쟁이 이렇게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점을 이제 꼽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그 화두가 코로나19 사태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은 요 앞에 있는 남대문 시장을 좀 다녀왔어요. 예. 좀 예. 뵙고 어떠신가 했는데 진짜 다들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힘들다고. 네. 사실 저희 그때 갔을 때도 남대문 시장이 텅 비어 있었죠. 예. 제가 봐도 그냥 심각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 한번 좀 고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제 시장이라든가 다녀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현상을 저도 이렇게 목격하게 돼서 상당히 저도 진짜 가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나라라고 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일상화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비가 부진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과 또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경기가 크게 둔화되니까 또 우리의 어떤 큰 성장 동력인 수출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여러 나라와 달리 전면적인 봉쇄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 충격의 강도가 상대적으로는 좀 다소 약한 또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기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는 이제 거기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 나라는 상당히 진정되었다고 하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에 접어들려면 꽤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97년 외환위기도 겪으셨고요. 예. 2008년 금융위기에서 이번이 더 크다는 거는 총재님의 한국은행 예. 생활에서도 뭐 당연히 그렇죠. 예. 사실은 97년이기 때는 일부 나라, 저희를 보면 일부 나라가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 증대를 통해서 금방 극복할 수 있었고, 또 글로벌 금융 위기도 저희들이 또 진원지가 아니고, 그것도 곧바로 그것도 수습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어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시에 이렇게 타격을 받는 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적인 충격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봐야겠죠. 총재님, 예. 사실 저희 이제 총재님 인터뷰하려고 한국은행 들어오다 보니까 딱 현판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예. 물가 안정. 어떻게 보면 한은의 목표를 이제 제시해주는 현판이었는데요. 먼저 물가 안정 목표제란 무엇인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야말로 그 단어가 그대로 뜻하는 대로 이제 중앙은행이 달성하고자 하는 물가 상승 목표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정한 목표 수준에 근접하도록 그렇게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상 물가 안정 목표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 중앙은행이라든가 영국, 캐나다, 일본 등 하여튼 주요 4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떤 정형화된 통화 정책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현재 물가 상승률 목표는 물가 안정 목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2%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주로 이제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이렇게 안정되도록 그렇게 통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를 이제 밑돌게 되면은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그렇게 되면 소비와 또 투자가 늘어나게 돼 있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그것이 다시 또 물가를 올리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 목표 수준인 2%를 웃돌게 되면 그때는 또 금리를 저희들이 인상을 해서 제가 앞서 얘기한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통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죠. 물가 안정 목표제와 관련해서 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할 거예요. 한 두 가지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그 물가 목표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 2%로 정해져 있지만 그것은 매 연간 달성해야 하는 소위 그 단년도 목표가 아니고 저희들이 좀 중장기적 시기에서 수렴해가는 그런 목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를 단기적인 목표로 인식해서 빨리 시정하려고 하면 통화정책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오히려 경제 안정이 저해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기적인 시기에서의 목표다라는 점하고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물가만을 보고 통화정책을 운영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국은행 법을 보면 한국은행은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통화 정책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물가가 모는 것은 아니고 금융 안정 그거를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가라는 걸 2%를 기준으로 놓고 그거보다 높으면 경기가 좀 과열되어 있다, 낮으면 좀 경기가 위축되어 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이제 컨트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 보면 목표치 2%를 조금 밑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저성장 때문인지 디플레 때문인지 이제 논쟁도 많은데요. 총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 0%대로 낮아져서 우리 목표 수준인 2%를 이제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먼저 몇 가지 요인을 제가 들어보면 좀 첫 번째는 이제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소위 세계화가 진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온라인 거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기업 간의 그 가격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는 점, 이것이 이제 물가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든다면은 무슨 무상교육이라든가 무상급식 이런 정부의 복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물가를 낮은 수준에 묶어두는 또 한 요인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물가의 영향이 크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로 그 국제 유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이라든가 숙박, 외식 등 이런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서 그것이 물가를 또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아졌는데 이런 현상은 비단 뭐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길게 봐도 지난 뭐 5년, 10년, 수십 년을 봐도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도 점점 떨어지고 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물가도 점점 떨어지고 하는 소위 또다시 이제 뉴 노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총재님 보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뉴 노멀이 오는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쪽에서 뉴 노멀이라고 이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낮은 성장률 그리고 낮은 물가 상승률이 이제 지속이 되고 또 그에 대응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장기간 운용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이제 일컫는 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에는 뭐 또한 여러 가지로 요인이 작용했겠는데 저는 막 큰 틀에서 보면 그 경제의 그 다방면에서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생산 측면을 본다면 새로운 혁신이라든가 성장 동력의 발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 소비면에서 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그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가 이제 그 수요를 이렇게 좀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화라든가 소위 전자상거래 확대 등에 따라서 소위 국경 없는 경쟁 그리고 또 유통 혁신 이런 것이 물가를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뭐 지속될 거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약해 주신 그 뉴 노멀 시대에 예, 그 중앙은행으로서는 고민이 더욱 더 많을 것 같은데 예. 특히 저물가와 결합되면서 예, 예, 지금 그 뉴 노멀 시대의 중앙은행의 도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사실 이것은 그렇게 예를 들면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 현상이거든요. 사실상 그는 뭐 모든 나라 중앙은행이 똑같이 좀 직면해 있는 그런 이제 과제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만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좀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그걸 이제 요약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먼저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를 주요 수단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근데 금리가 이렇게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그러면 소위 어떤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실물 경제를 유도할 수 있느냐는 이제 그런 정책 수단에 관한 문제가 첫 번째로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의 통화 정책 운영 방식이 물가 안정 목표제인데 이것은 인플레 억제에 초점을 맞춘 통화 운영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인플레가 아니라 우리 디플레를 우려하는 상황에서는 이 물가 안정 목표제가 과연 현실에 적합한 것이냐? 뭐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는 이제 그 문제에 저희들이 직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리를 운용할 때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본다고 했는데 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서로 상충되는 그런 복수의 어떤 그 통화 정책 목표를 어떻게 좀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희생해야 되고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든다면은 지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만 그럼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간의 그 역할과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사실상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엄격히 지금까지 좀 이렇게 분리해서 봤었는데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럼 통화 정책이 재정 정책을 얼마만큼 떠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뭐 단시간 내에 뭐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끊임없이 고민해가면서
좀 정책을 펴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간 고민 그리고 가장 가까이 어제 아침 목표도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고민의 예. 연장선상에 그렇습니다. 홀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남대문시장도 갔다 왔고 또 뭐 수입 수출업자들 만났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대출이나 예금을 할 때 그 금리 있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같이 이제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 하시는데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왜 총재님이 이제 저 기준금리 이렇게 발표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준금리와 또 자신들이 이렇게 받는 금리 간의 어떤 그 괴리 뭔가 바로바로 자기도 와닿지 않는다는 아,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총재님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런 기준금리가 우리 경제에 어떻게 또 이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네. 끼치는지 좀 말씀 좀 네. 해주세요. 아, 진짜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네. 그 이제 그 기준금리 조정 그 자체는 예금이라든가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채권이나 주식의 가격, 그다음에 환율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금융 변수에 영향을 이제 주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기업이나 개인들의 어떤 기대 수준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 기대가 바꿈으로 인해서 소비와 투자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저희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 시차가 물론 있습니다. 시차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은행들이 그걸 봐서 대출금리나 예금리를 조정하고 그걸 보고 또 그 경제 주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금리를 딱 뭐 조정하면 약간의 시차를 두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소비라든가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했다 그러면은 이제 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이제 낮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게나 기업은 보다 싼 자금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와 투자가 아무래도 늘어나게 되고요. 또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그것이 곧바로 이제 소위 그 경제가 그 결과로 성장하고 물가도 올라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만약에 인상을 한다면 또 반대의 어떤 그런 그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준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시차는 있지만은 우리 경제 모든 부분에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어쩌면 뭔가가 나한테 영향을 미칠 건데 바로는 안 나는데 한국에서 발표를 하면 막 신문만 막 나오니까 네. 이게 내 손에 바로바로 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들게 만들더라고요. 네. 일요일에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막 보였는데 조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 그래서 하여튼 그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기준금리는 네. 어느 특정 계층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면 경기 부양이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금리를 낮추면은 기업이 그때 이제 또 투자하는 그 계획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투자 실행까지는 아무래도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금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제가 총재님이 좀 되고 싶어가지고 예. 그 연준 의장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그 연준 그러니까 모의로 예. 연준 의장이 되어가지고 금리를 조절을 이렇게 하는 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제가 총재님 역할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연준 의장이 되어가지고 네.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궁금하네요, 진짜. 그렇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도 그 총재님이 이렇게 기준금리 0.5% 인하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저도 한번 해봤는데 나라가 정말 요동치더라고요. 이게 난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궁금한 게 예. 총재님은 그런 기준금리를 정하실 때 예. 어떤 걸 고려하시는 건지 예. 정말 궁금합니다. 좀 예. 배우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금리를 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소위 경기,
소위 말하는 또 성장이죠. 그다음에 물가 이것을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만약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낮아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반대의 경우 예를 들면 좀 과열돼 있고 물가가 높을 때는 그걸 조금 더 쿨다운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그때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이제 그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물론 성장과 물가를 일차적으로 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의 조정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경제 모든 부분에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원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리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낮게 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그 시중에 공급된 많은 유동성이 소위 의도하지 않은 비생산적인 부분, 예를 들면은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돼서 어떤 버블을 초래하는 그런 부작용도 저희들이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1차적으로 성장과 물가를 이제 중시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그런 금융 안정도 같이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 두 가지 목표가 때로는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저울질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좀 따져보게 되죠. 저는 그래서 잘렸어요.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네. 경제를 설명한 뭐 단어 중에 하나가 뭐 부채 사회다, 부채 경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크게 늘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기도 전에 또 다른 숙제인 코로나19가 또 터졌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도 아마 우리 경제도 부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총재님께서는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정말 부채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안고 있는 이제 큰 과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그 경제 주체들의 그 부채 그것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문제는 그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그런 과다한 부채는 필히 이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계의 부채가 과다하게 되면 그 상환 부담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고 또 기업의 경우 또 부채가 과다하게 되면 자금 조달이라든가 상환에 어려움이 겪기 때문에 투자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고 또 그 고용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특히 이제 이렇게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만약 대외 충격이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기업 실적이 더 악화돼서 수익을 못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아무래도 고용을 감소하게 돼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되면 그때 기업이라든가 가게가 안고 있던 그 부채, 채무가 상환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그 금융기관에 또 부실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금융 불안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이제 루트가 되겠습니다. 또 정부도 부채가 많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정부 부채가 혹시 과도하게 되면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라든가 충격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채가 많을 때는 그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제약되는 그런 또 그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아니, 그럼 좀 들어보니까 이 부채가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럼 대응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사실상 부채는 좀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채가 누정되는 거를 이제 막으려면 우선 1차적으로는 각 경제 주체들, 예를 들면 기업, 가게들이 그 부채 총량을 자기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평소에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런 부채 관리 능력을 소유하게 됐을 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과 같은 어떤 대내 충격이 발생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 파산하는 뭐 그런 가능성도 높고 또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고 또 정부 부채도 너무 과다하게 되면 뭐 긴축 재정을 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고통이 수반되는
어쩌면 강제적인 부채 조정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겪은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채 관리 능력을 소홀히 하게 되면 강제적인 부채 조정 과정을 거치고 거기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주체들, 정부까지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그런 어떤 자율적인 부채 관리 능력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걸 제일 강조를 해야 되겠죠. 이제. 대출을 좀 제가 좀 추격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가는 진짜 강제적으로 대출이 있으니까. 네. 강제적이보다가 어차피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고통이 되겠죠. 그건 다른 나라에서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때 이제 기업 부채가 과다했죠. 그 고통이 전 국민에게 이제 다 다가갔듯이 그게 소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제적인 부채 조정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재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으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태성 선생님처럼 이제 스스로 예. 조정을 하시면 괜찮은데 자기의 기업 정부나 그러니까 예. 그걸 잘 못할 때 그리고 아무리 물론 악의가 있지 않아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또 중앙은행으로서 또 준비를 하고 네.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는 1차적으로 이제 아까 부채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부채가 문제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부채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돕는 게 그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야만 기업의 수익이 발생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다음 목표를 두고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저희들이 이제 역할이 되겠고요. 또 가계 및 기업의 그런 부채가 좀 크게 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잠재적인 취약 요인을 좀 사전에 저희들이 좀 감지해서 그것을 정부의 관계 당국과 그런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좀 효율적인 그런 부채 누정 방지 대책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2단계로 가면 안 되지만 진짜 부채가 아주 많아져가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졌을 때는 저들이 이제 한국은행이 소위 최종 대부자 기능으로 금융회사라든가 금융시장에 이제 그 긴급 유동성을 투입을 해서 어떤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그것도 저희들이 역할인데 여기 단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 지난 4월 이후에 한국은행이 이제 무제한 RP 매입을 네. 하시면서 12조 이상 이제 돈이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금융시장 그리고 언론에서 이제 한국적 양적완화라고 네. 이제 한국판 양적완화, 한국적 양적완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네, 설명해 네,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RP 매입, 즉 이게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회사가 보유한 그 채권을 이제 담보로 잡고 자금을 이제 빌려주었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담보를 다시 금융회사에 돌려주고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그런 거래를 이제 얘기합니다. 결국 이 RP 매입은 중앙은행의 가장 정통적인 유동성 공급 방식이죠. 예. 근데 이제 요즘 이게 왜 이제 조금 관심을 갖느냐면 RP 매입 시에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저들이 빌려줄 금액 총량을 미리 정해놓고 이제 경쟁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회사 순으로 자금을 빌려줬었는데, 근데 지난 4월부터 우리 도입한 소위 무제한 RP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리만 미리 정해놓습니다. 금리를 정해놓고 그 금리로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은 전액 한도 없이 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통상은
빌려줄 총량을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금리만 정해놓고 그 필요로 하는 그 돈은 다 제공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거와 좀 다르고 그래서 소위 이제 무제한 RP라는 이름이 붙였죠. 네. 근데 최근 보면 미국에서는 헬리콥터 밴이나 또는 저 일본 같은 경우는 ETF까지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거와 비교했었을 때 한국의 양적 완화는 좀 어떻게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미국 그다음에 일본의 양적 완화는 실시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를 실시해 왔고요. 네, 근데 이제 일본하고 미국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아까 우리 통화 정책의 주된 수단은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건데 미국이나 일본은 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춰놓고 그러니까 금리가 더 이상 이제 수단이 못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또 상당히 오래됐고요 지금 이제. 근데 저희 한국은 현재 정책 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금리의 정책 금리 조정의 여력이 아직은 남아 있다는 점. 그다음에 저희들은 현재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는 조금 차별화되고 있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3개월 동안 하신다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3개월 동안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돼서 어떤 효과를 네. 기대하고 계시고 있는지.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 확산 아주 급속히 확산된 게 어떤 3월 중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회사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소위 무제한 RP 매입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전액을 빌려줌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취한 그런 이제 조치가 되겠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그 무제한 RP 매입을 통해서 한 13조 원 가량 이제 시장에다가 공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회사들의 자금 사정이 뭐 눈에 띄게 개선이 됐고 또 소위 신용 리스크가 또 이렇게 그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뭐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RP 매입 제도를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장 안정에 어떤 그 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많이 네. 주식시장도 폭락하다가 한미 통화 수합 네. 해결 소식이 오면서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근데 통화 수합이란 무엇이고 그게 한국은행에 그리고 한국경제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통화 수합은 전문적인 경제 용어인데 아마 그걸 모르는 국민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잘 아시다시피 그 국내 그 금융 외환 시장이 그 불안이 아주 고조됐던 지난 그 3월달에 저희 한국은행이 이제 미 연준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 계약을 이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소위 한미 통화 수합 이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 또 금융 위기 시의 최고의 안전 자산으로 평가되는 그 미 달러화 자금을 미 연준으로부터 저희들이 미리 확보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어떤 위기 대처 능력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에 경험했듯이 한미 통화 수합 그 자체가 국내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의 그 달러화 조달에 대한 불안감을 일시에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달에 저희들이 3월 19일 날 통화 수합 체결 발표를 하자마자 그 직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코스피가 7% 이상 급등을 하고 원 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하는 등 그 국내 금융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한국은행은 한미 통화 수합 체결 자금 중에서 200억 달러를 이미 이제 시장에다가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큰 규모의 달러 공급에 힘입어서 원 달러 환율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외화 자금 조달 시장이 이제 개선이 돼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하락하는 등 국내 외환 부분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이게 역사 강의 특히 현대사 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현대사는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네. 라는 이야기 진짜 가끔 하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타난 일이었는데 너무 생뚱맞았어요. 외환 보유고가 우리가 바닥이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런 나라였어? 라고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야, 이게 좀 이 중앙은행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총재님 우리 많아요 지금 외환 가끔씩, 왜냐면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가끔씩 불러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많이 있겠지? 라고 하는. 어떻게 준비가 되면 또 어떤 정도로 지금 쌓아두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외환보유고는 이제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외환 총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외환보유액은 이제 한 나라의 그야말로 최종적인 대외 지급 준비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제 주체들이 대외 경제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또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신인도에도 큰 영향을 주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외환보유고는 이제 평상시에는 말이죠. 기업들이 수입 대금 결제라든가 또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아주 쉽게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뒤에서 받쳐주는 하나의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금융 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서 기업이나 개인이 대금 결제를 위한 외화를 구하지 못할 때, 우리가 97년 같은 그런 위기 시에는 이 외환 보유고를 풀어가지고 그 애로를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외환 보유고를 넉넉히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모든 경제 주체들이 활동하는 데 안에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거다. 또 국가 신인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위기 시에는 뭐 기묘하게 쓰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97년 때는 외환 보유고가 버팀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저희들이 뭐 속수무책으로, 그래서 IMF에다가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그 자국 경제에 어떤 걸맞는 수준의 적정 보유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은 이렇게 대외 신용도의 척도가 되어 있는 외환 보유고를 한 4천억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 4천억 달러의 규모는 소위 어떤 대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규모라고 하겠고,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이 외환 보유고를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쪽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이렇게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군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97년 외환 위기.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지나 보니까 제 통장에서 아주 위기가 왔습니다. 이 펀드가 다 날아가더라고요. 2008년 금융위기. 게다가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게 굉장히 주기적으로 이렇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위기 대응 중앙은행 관련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짜 아주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10년 위기설이란 말이 그야말로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할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직면해 있는데, 정말 위기는
앞으로도 또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은 금융 위기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08년 금융 위기가 이제 터지고 나서 소위 그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그 이전에는 사실상 그 금기시해 왔던 제로금리, 뭐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하고 또 아주 생소한 소위 양적 완화를 이렇게 그 추진했습니다. 이게 소위 그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이죠, 이제. 그걸 했는데 이번 코로나 때 다시 또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이제 그런 조치들이 지금 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위기에 충분히 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했던 수단만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이제 새로운 정책 수단을 저희들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소위 그것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즉각 발동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있어야겠다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터지고 나서 빨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야말로 무릇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 위기는 대부분 그 금융 부문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금융 불균형이 켜켜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 중앙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이제 코로나 위기는 좀 다르지만 2008년 금융 위기라든가 1997년 외환위기는 또 어떻게 보면 대공황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위기의 발단은 뭐냐면 그 신용의 과도한 팽창, 또 거기에 따른 자산 가격의 거품, 이런 그 금융 불균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저희들이 코로나 위기 대응에 워낙 급하니까 저희들이 통화 정책에서도 상당한 또 그 이전에도 해보지 못한 과감한 완화 정책을 이제 피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저희들이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금의 완화 정책이 금융 불균형을 계속 누적시키는 그런 가능성에도 저희들이 좀 염두에 좀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 위기가 이제 진정이 되면 빨리 진정되길 다 바라지만 진정되면 소위 그간에 취했던 이례적인 완화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봐서는 뭐 너무 때이른 걱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중앙은행 입장으로서는 그것도 현재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총재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총재님, 저 김진일 교수님 모시고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번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여러 군데를 가봤었는데요. 야,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절절함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현장에서 보니까 더욱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공포감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자,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왜 중요한가요? 그야말로 이건 정말 저희들이 자세히 한번 좀 말씀도 드리고 싶은 그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뭐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많은 국가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자,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수행할 때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위 발권력을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중앙은행에는 그 발권력은 국민의 세금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 모든 부문, 모든 계층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수행할 때, 뭐 금리를 조정할 때라든가 이것이 그 미치는 효과와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도 있기 마련인데 그 효과 부작용을 잘 저울질해서 특정 부문이라든가 특정 산업에 거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부의 간섭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야말로 전문적인 그런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국민 경제 좋더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경험적인 그런 합의의 바탕을 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금 아까 다른 나라 아르헨티나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런 나라도 아마 그런 그 통화 정책이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답변 들으면서 생각했더니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 중앙은행이라는 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한도가 무한대인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그렇죠. 있게 걸 줬으니 그걸 막 썼다가는 마이너스 통장 써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쓰면. 그런데 아주 진짜 비유를 정말 잘하셨네요, 우리 김 교수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무한대의 어떤 발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국내 세금과 전혀 다름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국내 세금을 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막대한 권한을 줬단 말입니다. 준 사람이 그걸 그 대신 잘 써야죠. 예. 잘 써야 되는데 잘 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 경제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부의 어떤 간섭에 있게 되면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차단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예. 조금 전에 발권력 말씀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을 보니까 이 발권하는 방식 중에서 CBDC 네.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이제 물론 이제 뭐 아직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아까도 말씀드린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한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미래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이제 최근에 중국하고 또 스웨덴이 이제 그 디지털 화폐 발행의 시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면서 부쩍 이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지급 서비스 시장이 상당히 아주 그 높은 수준의 양질의 지급 서비스 시장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금융 포용 수준이 이제 높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저희들이 뭐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그런 필요성은 이제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어떤 민간 부분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현금에 대한 수요가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이러한 그 소위 지급 결제 환경의 변화에 저희들이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에 금년 초에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등 한 7개국 중앙은행이 소위 CBDC 연구 그룹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그래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유혹과 그 때를 맞춰 가지고 우리 한국은행도 금년 2월에 소위 CBDC 연구라든가 기술을 전담하는 그런 조직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통해서 현재 그 CBDC를 이제 발행하려면 기술적인 어떤 문제, 또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이 다 정비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고,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 가서는 저희들도 CBDC의 그 파일럿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서 한번 테스트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한 선진 7개국의 연구 결과를 저희들도 공유하기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다 감안해 가면서 저희들도 이에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IS 이사님으로서 자주 가시면서 네. 그것도 자주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료를 봤는데 훨씬 네, 도움은 훨씬 많이 돼요. 예. 최 선생님, 뭐
총재님 말씀 듣고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총재님을 통해서 네. 경제를 공부했다는 이 영광 네. 너무 좋았고요. 네. 무엇보다도 든든하다. 한 네. 국민으로서 네. 참 든든하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고 맡겨도 되겠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예, 예. 아유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믿고 맡겨졌던 말씀이 저희들은 상당 부담으로 또 그러면 가는 게 사실은 EBS로 성공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